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제와 똑 닮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다는 점까지도 어제와 똑 닮은 모습인데 자세한 증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어제는 상승폭을 반납하다 못해서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막판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소폭 오른 3,8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9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기관가 개인은 500억 원가량 매수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55만 원대까지 올라선 뒤 5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상승해 9만 9천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내년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한 리포트가 줄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7%대 상승했는데요. AI 수요 확대에 따라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면서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5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AI 거품론 관련된 상황, 그리고 우리 환율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간밤 구글이 발표한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 호평에 따라 AI 거품론이 꺾이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6.28%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강화됐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금리 인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원 환율은 소폭 떨어진 1,472원 초반대에 거래 중입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자 환율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외환당국은 전날 외환 상환 점검을 위한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투자 관련 소식들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해외 부동산 펀드에 손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가치가 멀쩡한데도 펀드의 대규모 하락이 나타났는데 아직 해외 부동산 펀드 전반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상품들이 적지 않아서 추가 손실 우려도 여전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민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장기 임차한 영국 스코틀랜드 우량 부동산 펀드를 재평가한 결과 초초가 대비 80% 급락했습니다. 해당 펀드가 담고 있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23년 9,600만 유로에서 올해 10월 1억 650만 유로까지 올랐지만 대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9월 대출 만기를 연장했는데 연이율은 10%로 뛰었고 연장 수수료와 후순위 자금 조달 의무까지 생긴 탓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건물값이 급락하자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미 청산된 이지스 자산운용의 독일 트리아논 펀드,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의 벨기에 펀드 등은 전액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만 청산되지 않은 해외 부동산 펀드가 변수입니다. 지난 3월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32조 9천억 원 중 2조 4,900억 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EOD가 발생했습니다. 대출로 목숨줄을 연장하던 해외 부동산 펀드의 청산이 이뤄진다면 개인 투자자들 손실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허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일환으로 증권업계 1위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을 굴리는 개별 펀드 중에 성과가 부진한 상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3분기 문제 상품들이 공개됐는데
혹시 내 퇴직연금에 담긴 펀드는 아닌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번 경고장은 어떤 펀드가 받았습니까? 네, 한토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5개 펀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토증권은 금투회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퇴직연금 공모펀드 중에서 부진한 펀드 리스트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2개 분기 이상 경고가 누적이 되면 신규 매수를 중단하는데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이 5개 퇴직연금 펀드는 미래에셋 운용의 미래에셋 클린테크, 신한자산운용의 신한K컬처, 또 신한코리아 롱숏, 우리자산운용의 우리아티젠 글로벌 그로스, 또 삼성운용의 삼성퇴직연금 인도 중소형입니다. 한토증권은 기간 수익률과 또 벤치마크 대비 성과, 또 자금 유출입 등을 따져봐서 부진한 펀드를 골라내고 해당 운용사에 통보함으로써 상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래에셋 클린테크의 퇴직연금 클래스는 2021년 설정 이후 마이너스 13% 손실을 봤는데 비교지수인 벤치마크는 27% 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경고가 누적되면서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펀드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2개 분기 연속 경고를 받아서 이번 달 18일부터 한토증권 판매 라인업에서 제외된 퇴직연금 펀드들도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또 VI, IBK 자산운용의 퇴직연금 상품들 1개씩이 대상입니다. 이들 판매 제외 상품들은 신규 매수가 중단이 되고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면 추가 매수만 가능합니다. 한토증권이 판매사로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 좋은 상품들을 엄선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3분기 기준으로 한토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8조 6천억 원대로 18조 8천억 원대인 삼성증권의 역전당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전 박규준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율 상승세 속에서도 3분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보다도 직접 해외로 여행을 나가서 쓴 돈이 많았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자세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59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분기 55억 2천만 달러보다 7.3%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전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 57억 1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3.9%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직접 구매 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76만 7천 명에서 3분기 709만 3천 명으로 4.8% 불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3분기 1,356.4원으로 시작해 분기 말 1,402.2원으로 상승했음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출국자가 증가한 겁니다. 3분기 해외 직구는 15억 3천만 달러로 2분기 15억 5천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비거주자의 3분기 국내 카드 사용액은 3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2분기 37억 9천만 달러보다 0.8%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2분기 496만 명에서 3분기 526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전체 사용액이 소폭 감소하면서 카드 장당 사용 금액도 210달러에서 201달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안착을 위한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화폐에 기반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건데 이게 금융위원회와의 힘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서영 기자, 제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감독 권한이던데 우선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 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공동 권한을 인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한국은행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행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명령권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명령이나 거래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선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니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네, 한은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이 개입하려는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매입 매각 등으로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상승 하락 압력이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입장 때문인데요.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가 되면 외환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사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달에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지난달 타결됐던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로 관세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이번 주까지라는 건데 이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지금 국회 내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창열 국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에이펙 성과 점검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 김 원내대표는 대책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세 협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특별법에는 대미투자 특별 기금을 조정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또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2천억 달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 중에 이번 주라는 시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측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에 첫날 적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안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관세 인하는 12월 1일에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검증을 피하고 있다며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MOU여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재정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등 누적된 재정 투입의 한계선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윤하 기자. 그런데 IMF가 또 당장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IMF는 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는 등의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는 9월 기준으로 최근의 환율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IMF는 또 한국이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환율이 변수가 되는 셈인데 다만 올해와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죠. 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9%, 내년 1.8%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 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또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과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가을과 연말 사이 각종 공연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일단은 공연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공연 관람 관련 피해 민원은 360여 건으로 한 달 사이 91% 급증했습니다. 가을부터 연말 성수기를 겨냥해 다양한 공연이 많이 열리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건데요.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식 예매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티켓 환불 규정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소비자원 권장 규정에 따르면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공연 하루 전까지는 70%,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연 관련뿐만이 아니고 헬스장 피해 민원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헬스장은 장기간 목돈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인데요. 운동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액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제휴헬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등장하면서 자동 결제 등의 새로운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할인을 미끼로 헬스장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점을 주의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계약 시 할부로 나눠 결제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도 가입길이 열리는데 이 말은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망의 확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재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내후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우선 변경되는 내용이 뭡니까? 네, 현재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서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서 가입시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뀜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다만 재정이 문제인데 이미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개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에는 1,320억 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기금은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과 방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 측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원전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튀르키예와 양해각서를 맺은 분야는 원전과 도로 인프라, 보훈 등 모두 3건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북부 지역인 시노프의 제2의 대형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용지 평가와 금융 사업 모델 설계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3년 시노프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예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노프 원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왜곡 관련 성과도 짚어보죠.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서는 방산 분야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는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UAE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돈 22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로부터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 참여 요청을 받았다며 공사비는 3조 원에서 4조 원대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선 조선업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실제 협상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2에서 3%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수요 기반 약화 때문에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